자, 제망매가 같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아마 특히나 이 제망매가가 들어가는 이유가 아까 선생님이 시조할 때 설명을 했었죠. 바로 향가, 그 중에서도 19째 향가가 시조까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가 이런 걸 묻기 위해서 특히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월명사의 제망매가라는 향가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 자, 옆에다 하나 씁시다. 바로 19째 향가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주제는 바로 죽음, 누이에 대한 추모와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향가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사내가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부르긴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신라시대 문학이에요. 자, 월명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작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마치 절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작가의 직업이 스님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향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부분의 작품이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월명사에게는 이제 누이가 한 명 있었나봐요. 기록에 따르면. 알겠죠? 근데 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록이 없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이를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전해져요. 그랬더니 갑자기 노래가 끝남과 동시에 한 줄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제사상 위에 놓여져 있던 지전, 가짜 종이돈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이 가짜 종이돈을 불에 태워주면은 이게 죽은 사람이 진짜 돈이 돼가지고 저수로 갈 때 노잣돈을 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지전이 갑자기 서쪽 하늘로 휙 하고 날아가더라 라고 하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알겠죠? 일단 내용을 살펴보고 이 배경설화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도 나중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자, 생사길은 바로 삶과 죽음의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여기서 예라고 하는 건 여기, 있음,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이 내용은 바로 무슨 뜻이냐? 삶과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더라는 거야. 자,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나는 언제 어떻게 죽을 거야 이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치? 그래서 월명사도 평소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랑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누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랑 멀리 있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갑자기 우리 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길 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놀이기구 타다가 놀이기구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몇 년 전에 이태원 참사같이 뭐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랑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화자는 머뭇거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바로 뭐다? 두려움, 슬픔, 이런 걸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참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화자는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자, 여기서 간 사람인 나는 바로 누구다? 바로 여기서 동그라미 치는 거는 죽은 누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누이가 갑자기 그렇게 어찌 이렇게 죽습니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19체 향가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행부터 4행까지가 바로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면 기서별로 나눌 때 이게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바로 뭐다?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어느 가을, 자, 사람의 우리가 일생을 계절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죠?
뭐 여러분들 같은 뭐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 한 뭐 20대 한 초반 이때까지는 일종의 유년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20대부터 요즘은 뭐 40대 뭐 50대까지도 청년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5, 60대 이상부터 중년기, 그 다음에 나중에 겨울에 해당하는 게 노년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가을이라고 하는 건 누이가 이때 당시에 치면 중년의 나이로 접어드는 그런 시간, 뭐 지금이야 뭐 60, 70대지만 이때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아마 30, 40대 정도 될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것도 가을이 되자마자 부는 이른 바람, 가을이 끝날 때도 아닌 가을이 되자마자 분 이른 바람에 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이의 요절을 상징한다. 요절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병이라든지 사고로 일찍 죽게 되는 걸 우리는 요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이가 뭐 지금으로 치면은 한 뭐 5, 60대쯤 초반, 근데 이때 당시에는 수명이 짧았으니까 이때로 치면 한 30대 중후반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이가 일찍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여기서 말하는 떨어질 잎도 역시 죽은 누이를 비유한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양, 뭐뭐듯이 무슨 법입니까? 무슨 법? 그렇지. 직유법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누이가 죽었다는 거죠. 자, 누이가 나뭇잎이니까 자기도 나뭇잎이야. 그래서 누이와 나는 한 가지에서 나왔대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는 바로 같은 부모, 한 부모를 상징한다. 그래서 한 가지에서 났는데 가는 곳은 모르겠구나. 난 곳은 같은데 가는 곳은 내가 알 수가 없구나,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 5번째 5행부터 8행까지는 바로 서에 해당하는 거고, 이 부분의 주제는 바로 인생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을 뭐 묶어놓고 뭐 가든 기읍이든 A든 묶어놓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와 같은 작품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알겠지? 그리고 보기로서는 이제 시조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주면은 보기로 나와 있는 시조 중에 500년으로 시작하는 시조들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얘네는 전부 다 주제가 인생무상입니다. 같은 주제를 찾을 때 500년 찾으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제끼고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500년으로 시작, 아까 얘기했던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어지버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것도 지금 예전에는 고려라고 하는 찬란한 나라가 500년 동안 도읍이었는데 이곳이 지금은 폐허밖에 없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무상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과 주제가 일맥상통하니까 여러분들 교과과정에 나오는 500년으로 시작하는 시조가 딱 2개 있거든요. 둘 다 주제는 인생무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모 치고 별표 칩시다. 자, 바로 이거는 19채 한가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바로 후렴구, 다른 말로는 낙구라고 하기도 하고, 얘는 19째 향가 중에 9행부터 10행까지죠. 후렴구의 시작은 반드시 감탄사입니다. 요 전통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뭡니까? 시조의 종장촉구 사음절로 계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미타찰에서 만날라. 자, 여기서 미타찰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불교의 극락세계, 바로 그 기독교로 치면 천국과 같은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 나.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화자 자신을 나타내죠. 월명사를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누이와 함께 나중에 미타찰이라고 하는 극락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를 통해 극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두 줄이 바로 결 부분이고, 이 결 부분에서 나타내는 거는 바로 뭐다? 누이를 잃은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담고 있다. 승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학 작품을 보면서 많이 볼 건데, 이거는 이꼴 극복이라는 의미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이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준다면은,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라고 하는 감탄사가 이제 후렴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작품만의 특징이에요. 다른 작품은 아닙니다. 자, 이 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부분의 내용은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윗부분의 내용은. 그렇죠. 전부 다 부정적이었죠. 누이가 죽어서 슬프고, 그 다음에 인생 참 더덥고 이런 얘기였잖아. 근데 이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바로 뭡니까? 누이랑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나는 그때를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는 요 아가 한 가지 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시상의 정환의 기능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종교적으로 자신이 누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노래가 제망매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해서 보면은 갑자기 제사상 위에 있던 종이돌이 서쪽으로 휙 날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서쪽이 극락세계를 나타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손오공과 삼장법사 이야기도 원래 제목이 서육이잖아요. 서쪽으로 유랑하는 기록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서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불교의 발생지가 인도고, 그 인도는 우리나라나 중국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서쪽이 극락세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야기에 따라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누이가 바로 이 월명사의 노래에 화답해가지고 먼저 그래 내가 극락에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와라, 이런 의미로서 지전을 서쪽 하늘로 날려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 유념할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바로 19체 향가의 그런 그 특징들,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후렴구, 낙구의 시작은 반드시 감탄사였던 이런 특징들이 시조에서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과 그 다음에 종장, 척구, 삼음절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바로 홍계월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이 홍계월전 작품은 조선판 페미니스트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바로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가장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정리부터 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군담 소설, 전쟁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여성 영웅 소설, 일반적인 영웅 소설이 아닌 여성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여성 영웅 소설입니다. 알겠죠? 자, 성격은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전기적, 일렉트로닉 아니죠? 그렇죠? 바로 전할 전자에 기할 기자를 써서 바로 비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전기적은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 우연적. 우연적이라고 하는 것도 고전 소설의 특징이에요.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돼. 때마침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때마침 하필이면 저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심청전만 보더라도 신봉사가 물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신봉사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뭐야? 장님을 눈뜨게 하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스님이잖아.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우연적 전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역시 영웅소설이다 보니까 영웅적인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일대기적. 일대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인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구성을 우리는 일대기적 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배경은 자, 먼저 공간은 중국 명나라가 배경입니다. 그 다음 시간은 바로 성화 연간이라고 해서 약 그 시기로 치면은 15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제재는 바로 홍계월의 영적 활약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바로 홍계월의 영웅적 행적과 활약.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의 모습도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특징은 선생님이 여기다 써줄게요.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주인공의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죠. 바로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남장 모티브가 드러나죠. 자, 모티브 혹은 모티프라고 하기도 해요. 알겠죠? 이건 일종의 이야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나 여성이 어떤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남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인 홍계월도 이제 남장을 함으로써 바로 자신의 신분을, 그렇죠? 홍계월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그런 모습으로서 남장 모티브가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가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여성의 공건적 역할을 거부를 하죠. 일종의 근대적인 가치관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혹시 이 작품 배운 적 있어요? 박시전이라는 작품 배워본 적 있어요? 그치? 자, 박시전이라고 하는 작품하고 연계해서 보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박시전보다는 좀 더 나아간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작품이 바로 이 홍계월전이에요. 알겠죠? 박시전은 여성 영웅이 등장하지만 굉장히 공건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박시전을 중학교 때부터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고2 때도 한 번 더 배우는 그런 기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박시전을 많이 배워도 박씨의 이름조차 몰라요. 알겠습니까? 작품은 박씨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아무리 여성 영웅을 나타내는, 여성이 이제 그래도 좀 우월해진다는 그런 시각이 반영되는 소설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건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박씨는 이름조차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홍계월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홍계월이라고 아예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성의 좀 더 이제 높아진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박시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배경이고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병자호란이라는 거 알겠죠? 하지만 홍계월전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웅소설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박시경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봉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특히나 변신을 하기 전에는 가정의 일에만 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다가 변신한 이후에 이제 활동 무대가 국가적인 위기로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홍계월은 아예 이제 처음부터 국가적인 그런 그 위기에 남장을 통해서 남자 행세를 하면서 장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처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대 상황의 그런 여성의 그런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 박시경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앞부분 줄거리를 봅시다. 자, 명나라 때. 자, 시대적 배경이 되죠. 배경이 되죠. 자, 이부시랑 홍무는 나이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 고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양씨의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 무남동녀 계월을 얻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부시랑 홍무에게서 홍계월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바로 뭡니까?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첫 번째 바로 고귀한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서 고귀한 혈통은 들어가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교사형 교과서의 좀 특징이고 원래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웅 전설, 영웅 소설이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인물들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영웅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해주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기득권에서 태어나가지고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는가? 그러니까 대부분 영웅 전설들 보면은 부모님들은 전부 다 가난한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인 경우가 더 많아요. 일종의 현대 개념으로 지금 흑수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귀한 혈통은 보통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서 뺍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이거 그 교사인 교과서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다른 만약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보통 고귀한 혈통 같은 거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함께 알아두면은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좀 혼동스러운 게 많이 없어질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 고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양씨의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 그렇죠? 선녀의 꿈을 꾸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두 번째, 바로 비범한 출생. 자, 그래서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비범한 출생부터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나타난 후 무남동녀 계월을 얻었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였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였다. 자, 이게 바로 일대기적인 구성 세 번째, 바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자, 계월이 5살 때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 난리 속에 부모와 헤어진다. 자, 이거를 이제 구성 네 번째, 구성 4, 바로 어릴 적의 위기. 이렇게 보는데 다른 그 시각에서는 보통 이것을 버림받은 거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왜? 부모와 헤어지거나 혹은 실제로 뭐 다른 영웅들도 뭐 어렸을 때 아예 부모님이 뭐 나가서 잘 커라 하면서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릴 적의 위기 혹은 뭐 부모에게서 버림받음 이런 개념으로 같이 이해를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리에 쌓여 강에 던져진 계월은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여공은 계월의 이름을 평국이라고 지는 동갑인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펼쳐봅시다.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한다까지. 자, 이게 바로
구성 다섯 번째 바로 조력자의 도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출과 양육이라는 좀 구체적인 사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 개월과 보국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한다. 자, 오라트가 증원을 침범하자 천자의 명에 따라 개월은 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지금 개월이 남장 모티브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왜? 과거에 급제하는 것부터가 사실 남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시험 자체가 여성은 볼 수 없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남장 모티브가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 여기서도 보면 천자의 명에 따라 개월이 원수, 그죠? 지금 여성이 남자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거야. 아직은 남성으로서 그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미래의 남편이 될 보국이라고 하는 인물, 바로 여공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이제 부원수, 일종의 부대장으로, 알겠죠? 지금 임명이 돼서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나 보국이 개월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며 나가 싸우다가 크게 패한다. 개월은 이를 벌하려다 여러 장수의 말주를 용서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 적을 무찌른다. 이 과정에서 개월은 헤어졌던 부모와 우연히 만난다라는 거죠. 자, 개월은 헤어졌던 부모와 우연히 만난다. 자, 바로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우연성. 어린 시절 헤어졌던 부모를 갑자기 만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뜬금포로. 알겠죠? 이런 걸 우리는 바로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우연성이다. 우연적인 전개다라고 하죠. 자, 개월이 전쟁에 다녀온 후로 병이 매우 깊어지자 천자는 어이를 보냈는데 어이의 진맥으로 개월이 여자임이 탄로났다.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남장 모티브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걸 들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개월은 상소를 올려 천자를 속인 죄를 청하나 천자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개월의 벼슬을 그대로 둔 채 보국과의 혼인을 중매한다. 개월은 앞으로 규중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보국은 자기를 군령으로 다스려 조롱한 개월에게 불만을 품으며 두 사람은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개월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갈등을 겪게 된다. 여기까지 꺽쇠로 표시를 합시다. 자, 이게 바로 일대기적 구성 여섯 번째, 바로 성장 후 겪게 되는, 그쵸? 위기가 되죠. 성장 후 위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돼서 봐야 되는 부분, 실제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등장하는 부분이긴 해요. 알겠죠? 바로 천자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개월의 벼슬을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임금인 천자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다? 그쵸? 바로 사람의, 그쵸? 성별 등 외적 요소보다 능력 등 내적 요소를 중시하는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종의 깨어있는 사람, 그렇죠? 여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성별에 연연하지 않고 여성이라도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 이제 소설에도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은 천자가 아주 쿨하게 용서를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보국은 여전히 개월이 여자라는 이유로, 자기를 묘보였다는 이유로 개월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자, 천자의 명에 따라 개월과 보국의 혼례를 치른 다음 날 보국의 애첩인 영춘이 개월의 행차를 보고도 예를 갖추지 않자 개월은 군법을 적용하여 그의 목을 베게 한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보국의 애첩인부터 베게 한다까지, 그렇죠? 자, 바로 갈등이 고조된 계기가 되죠. 바로 개월 혹은
이 소설은 개월이나 평국이나 같은 인물이에요. 알겠습니까? 고전 소설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있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신같이 시험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게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냐 외워두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모의고사 같은 그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면은 다 이해가 가능하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개월, 즉 평국과 바로 보국, 즉 이거는 남녀 간의 갈등을 나타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개월이 자신의 남편의 그 애첩인 사람을 그냥 목을 베어서 죽여버렸죠. 그렇죠? 자, 이때 보국은 개월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아뢰었다. 개월이 전날은 대원수되어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렸으니 군대에 있을 때에는 소자가 개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사옵니다. 그렇죠? 바로 자, 군대에 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업신여기지 못하였사옵니다. 바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신분이 낮아서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부대장이고 홍개월이 대장이니까 당연히 자기의 신분이 지금 낮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계급이. 자, 하지만 지금은 개월이 소자의 아내이오니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 제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단 말이옵니까? 라는 거죠. 자, 지금은 여기서부터 말이옵니까? 까지 꼭새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보국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뭡니까? 남편이라는, 그쵸? 권위를 내세우고 있죠. 굉장히 봉건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남성이 여성보다 위인데 여성이 어떻게 남성의 사람을 그냥 지 마음대로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하고 비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공이 이 말을 듣고 만류했다. 여공은 아까 앞에서 바로 뭡니까? 개월을 이제 구해주었던 사람이고 보국의 아버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공이 이 말을 듣고 만류했다. 개월이 비록 내 아내는 되었으나 벼슬을 놓지 않았고, 그렇죠? 기계가 당당하니 좋게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밑줄 칩시다. 벼슬을 놓지 않았고 기계가 당당하니 좋게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여공은 보국을 말리고 있죠. 만류하는 이유 첫 번째, 그쵸? 바로 뭐다? 개월의 벼슬이나 능력이 보국보다 뛰어나더라. 그죠? 아까 임금이 뭡니까? 벼슬조차도 걷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개월이 이제 군법상으로 따지면 대장이고 보국이 여전히 부대장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능력도 아까 보국이 날뛰다가 이제 깝치다가 접근할 때 잡혀버리죠. 그렇죠? 그랬더니 개월이 나가서 이제 오히려 적을 다 쓸어버려 구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능력으로 보나 벼슬로 보나 개월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얘로서 너를 섬기고 있으니 어찌 마음씀을 그르다고 하겠느냐? 그렇죠? 자, 영춘은 내 첩이다.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하나겠느냐? 즉, 지가 잘못해서 죽었는데 누구를 탓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구를 하나겠느냐? 여기서 역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보국을 만류하는, 그렇죠? 보국을 만류하는 이유 두 번째가 나타나고 있죠. 바로 영춘이 스스로 잘못을 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또한 계월이 잘못돼 국노나 궁비를 죽인다 해도 누가 계월을 그르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변치 마라. 만일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 하고 계월을 꺼린다면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 자,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류하는 이유 세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있는 네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또한 계월은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계월을 싫어한다면 내게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자, 계월은 임금이 추천해가지고 너랑 결혼시킨 여자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계월을 싫어하게 되면은 어떻게? 바로 임금에게도 밉보일 수 있다. 이게 바로 만류하는 네 번째 이유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천명을 어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후환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은 만약에 그게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네가 큰일 날 것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발시를 당할 수 있겠나이까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자, 별표도 하나 칩시다. 있겠나이까까지. 자, 이게 바로 보국이. 그렇죠? 계월에게 불만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다? 가부장적, 봉건적 가치관과, 자, 거기에 플러스 남존 여비 의식. 남자는 존귀하고, 그렇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생각이 돼서 옛날에는 남성과 여성을 이제 뭡니까? 그 계급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낮고 남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런 봉건적 의식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보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보국이 이렇게 말하고 그 후부터는 계월의 방에 들지 않았다. 이에 계월이 영춘이 때문에 나를 꺼려 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자, 누가 보국을 남자라 하겠는가? 여자에게도 비할 수 없구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꺽쇠로 표시합시다. 누가부터 비할 수 없구나까지 바로 보국의 속조금을 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콩계월정 같은 경우는 소설 전반적인 모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사로운 일에도 신경을 오히려 쓰지 않는 그런 여성의 모습, 그리고 사사로운 것에 꽁하고 있는 이런 남성의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을 분해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 자, 각설. 자, 이 각설이라고 하는 말은 자, 고전소설의 특징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설의 특징이고, 이 말, 혹시 각설 혹은 차설 이런 말도 다 비슷한데 바로 뭡니까? 화제, 전환을 할 때 그래서만 쓰는 말이야.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문어체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어는 옥토퍼스가 아니겠죠? 그래서만 쓰는 문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에 중세국어도 배웠지만, 중세국어에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도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만 쓰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어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각설. 이때 남관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다. 천자께서 급히 뜯어보시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갑자기 큰 소식이 전해 내려오죠. 자,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지금 황성을 범하고자 하옵니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로 삼고 초왕은 장맹기를 얻어 선봉으로 삼았사온데
이들이 장수 천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려 호주 북쪽 고을 치시려성을 무너뜨려 항복을 받고 형주 자사 이왕태를 메고 지쳐왔사옵니다. 소장의 힘으로는 능히 방비할 길이 없어 감히 아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어진 명장을 보내셔서 적을 방비하옵소서라는 것에서 그래서 황상이 바로 아까 앞에 있었던 천자 임금을 나타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국가의 위기가 발생을 하죠. 국가적인 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천자께서 보시고 크게 놀라 조정의 관리들과 의논하니 우승상 정용태가 아래였다.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을 것이오니, 자, 좌승상 평국이 바로 아까 처음부터 나왔던 홍계원, 계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평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을 것이오니 급히 평국을 부르소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오히려 여성인 홍계월의 능력을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월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여성의 영웅적 활약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천자께서 들으시고 오래 있다가 말씀하셨다. 평국이 전날에는 세상에 나왔으므로 불렀지만, 즉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관직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자니, 그렇죠? 바로 평국이 바로 뭐다? 지금은 옛날처럼 남성으로 보이던 때가 아니라 여성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자니, 이게 바로 천자가 계월 평국이죠. 부르기를 어려하는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자, 여자니 차마 어찌 불러서 전장에 보내겠는가? 즉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뭐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부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 신하들이 아래였다.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사오니, 자, 이름이 조야에 있고 장록을 거두지 않았사오니 이게 바로 뭐다? 신하들이 천자를 설득하는 근거가 되죠. 아직 벼슬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신하의 명부에 이름도 여전히 올라와 있으니까 똑같이 예전에 활동하던 데는 똑같다. 그러니까 불러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규중에 있다 하여 꺼리겠나이까? 천자께서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부르셨다. 이때 평국은 규중에 홀로 있으며 매일 시녀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사관이 와서 천자께서 부르신다는 명령을 전했다. 평국이 크게 놀라 급히 여자 옷을 조복으로 갈아입고 자, 사관을 따라가 임금 앞에 엎드리니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경이 규중에 차두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니 기쁨이 한량없도다. 그만큼 평국에 대한, 계월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진이 덕이 없어 지금 오와 초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호주의 북쪽 땅을 쳐 항복을 받고 남간을 해쳐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고 하는구나. 자, 지금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하는도다까지, 그렇죠. 바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처리하여 자, 사직을 보호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성이지만 이제 계월이 국난을 극복하는 중대한 일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죠. 자,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처리하여 사직을 보호하도록 하라. 그렇죠? 여성인 계월에게
그죠? 국난 극복이라는 중대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개월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천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평국이 엎드려 아래였다. 평국이 곧 개월이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공무의 장록을 받아 영화로이 지낸 것도 황공했사온데 폐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첩을 매우 사랑하셨사옵니다.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을 만불의 일이나 갚으려 하오니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신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개월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뭡니까? 남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부를 때 여성이 신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월은 지금 임금의 그런 뭡니까? 부탁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죠. 천자께서 이에 크게 기뻐하시고 즉시 수많은 군사와 말을 징발해 주셨다. 그리고 벼슬을 높여 평국을 대원수로 삼으시니 원수가 사은숙배하고, 자 여기서 원수 대원수를 했다가 원수를 했다가 이게 바로 평국이고 이 평국이 곧 개월이죠. 이런 것들 고전 속살의 함정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평국을 원수에서 이제 대원수로, 그쵸? 완전 일종의 그 조선시대로 치면은 뭡니까? 일종의 뭐 수군 통제사 같은 그런 큰 대장군으로 만들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원수가 사은숙배하고 절을 하면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위의를 갖추어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을 내렸다. 적병의 행세가 급하니 중군장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마라. 자, 여기서 이 중군장이 바로 보국, 자신의 남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홍겨울은 자신의 지금 뭡니까? 직위가 대원수가 되었으니까 자신의 남편은 이제 자신의 부하로 이제 다시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죠. 항상 남자가 여성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까? 자,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말했다. 개월이 또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에 있사옵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보국의 가부장적 면모를 볼 수 있죠. 자기가 남자인데 어떻게 안에 있는 당신보다 개월보다 신분이 낮을 수가 있냐? 지금 그게 자꾸 불만인 거죠. 자, 여공이 말했다. 전날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 일렀더냐? 개월이를 괄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어찌 개월이가 그르다고 하겠느냐? 나란 일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니 어찌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거죠. 즉, 이 여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바로 가정의사보다는 가정의 문제보다 국가의 문제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빠 찬스를 쓰려고 했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그렇죠? 자, 중요하니 어찌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어서 가기를 재촉했다. 보국이 할 수 없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원수가 분부했다. 그래서 원수도 개월이죠.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뭐다? 남편의 앞에서도, 그쵸? 앞에서도 당당히,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보국이 겁을 내어 중군장 처소로 돌아와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 원수가 장수에게 임무를 각각 정해주고 추구월 갑자일에, 추구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은 음력 9월, 9월의 가을철, 그렇죠? 음력으로 9월이면 양력으로 하면 10월, 11월 이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철의 내용이고, 그렇죠? 그다음 갑자일, 갑자일은 이제 육식갑자 중에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갑자일에 행군하여 11월 초하루에 남선에 당도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음력 11월 1일 날 초하루에 바로 이제 남관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3일을 머무르고 즉시 떠나 5일째 천축산을 지나 영종로에 다다르니 적병이 드넓은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 단단함이 철통과도 같았다. 원수가 적진을 마주보고 진을 친 후 명령을 하다했다. 장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곧바로 뵐 것이다. 이러한 호령이 추상 같으므로 장수와 군졸들이 겁을 내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보국은 또 매우 조심했다. 이튿날 원수가 중문장에게 분부했다. 며칠은 중문장이 나가 싸워라. 여기서 중문장이 바로 보국이죠. 그렇죠? 남편이죠. 자, 중문장이 명령을 듣고 말에 올라 삼척장검을 들고 적진을 가리켜 소리 질렀다. 나는 명나라 중문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령을 받아 너희 머리를 배려하니 너희는 어서 나와 칼을 받으라. 적장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크게 성을 내어 말을 몰아서 나와서 싸웠다. 삼합이 못하여 보국의 칼이 빛나며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그쵸? 올려놓고 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세 번의 창창창 하기 전에 바로 뭐다? 보국의 칼이 빛나며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로 보국이 적장 운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적장 운경이 운평이 죽는 것을 보고 매우 화를 내어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보국이 기세등등하여 창을 높이 들고 서로 싸웠다. 몇 합이 못되어 보국이 칼을 날려 운경이 칼든 팔을 치니 운경이 미쳐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졌다. 역시 보국이 적장 운경도 역시 죽였다는 거죠. 그렇죠? 몇 합이 못되어부터 떨어졌다. 그렇죠? 보국이 적장 운경도 죽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바로 뭡니까? 보국도 못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보국이 지금 뭡니까? 공을 세우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적장 운평이부터 떨어졌다까지. 자, 보국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가려는 즈음에 적장 구덕지가 대로에 크게 화를 내어서 긴 칼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을 치고 달려들었다. 난데없는 적병이 또 사방에서 달려드니 보국이 겁이 나고 두려워 피하려고 했으나 순식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겹으로 에워쌌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보국이부터 천여겹으로 에워쌌다까지. 자, 이 부분은 바로 보국의 위기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지금 바로 뭐다? 보국이 바로 뭡니까? 순식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겹으로 에워쌌다.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 바로 한자성어로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자, 이때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긴 칼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해 적진을 해치고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들고 보국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꺽쇠로 표시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갑자기 휙 날아와가지고 지금 남편을 지금 구하고 있죠. 그렇죠? 자, 몸을 날려 적진에서 충돌하니 동해 먼저 서쪽에 장수를 베고 남으로 가는 듯 하다가 북쪽에 장수를 베었다. 이처럼 좌충우돌하여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소멸하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칼 한 번 휙 휘두르니까 1000명의 병사가 죽었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본진으로 돌아왔다까지 꺽쇠로 표시하고 바로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전기성, 바로 비현실성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보국을 지금 구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어 말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요 홍계월전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남성과 여성의 그렇죠? 바로 보편적 위계가 역전이 되는 그 속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오히려 남성을 지금 꾸짖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저러고서도 평소에 남자라고 칭하리요.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 너 그렇게 할까? 그래서 지금 바로 계월이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했던 지금 남편인 보국을 조롱하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보국을 무수히 조롱했다. 이때 원수가 장대의 자리를 잡고 앉아 구덕지의 머리를 감에 봉해 황성으로 보냈다. 한편 오와 초의 양 왕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평국의 용맹을 보니 옛날 조자룡이라도 당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대적할 것이며 평국이 명장 구덕지를 죽였으니 이제는 누구와 함께 큰일을 도모하겠는가. 이제는 우리 양국이 평국의 손에 망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면 눈물을 흘리니 맨 길이 아래였다. 대왕은 염려하지 마옵소서. 소장에게 한 묘책이 있으니 평국의 아무리 영웅이라도 이 계교는 알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 계교로 천자를 사로잡을 것이니, 자, 천자를 사로잡을 것. 저 올려놓고 봐야겠네요. 자, 천자를 사로잡을 것. 밑줄 치도록 합시다. 자, 이게 바로 계교의 목적. 계교를 짜는 목적이 되죠. 자, 잡을 것이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지금 황성에는 시신만 있을 것이니 평국이 모르게 군사를 거느려 오하초의 동쪽을 넘어 양자강을 지나 황성을 지옵소서. 천자는 반드시 황성을 버리고 도망해 살기를 바라고 항서를 올릴 것이니 그렇게 하옵소서라는 거에서 지금 황성에는 여기서부터 하옵소서까지 이게 바로 맹길이 짠 계교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천자는 반드시 황성을 버리고 도망해 살기를 바라고 항서를 올릴 것이니, 그쵸? 지금 바로 뭐다? 계교를 실행했을 때 의 상대방의 심리와 행동을 예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즉시 관평을 불러 말했다. 자, 그대는 본진을 지켜 평국이 아무리 싸우자 해도 나가지 말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치 여기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서 이날 밤 삼경에 장수 100여 명과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황성을 향해 갔다. 이때 천자께서는 구덕지의 머리를 받아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신하들을 모아 평국 부부를 칭찬하시고 태평으로 지내고 계셨다. 지금 승전 소식에 방심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평으로 지내고 계셨다. 바로 승전 소식에 방심을 하고 있더라. 자, 그런데 이때 5초 동쪽 관문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다. 자, 다시 한번 갑자기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양자강의 드넓은 모래사장에 수많은 군사와 말들이 몰려오며 황성을 범하고자 하나이다. 지금 상대방이 허를 찔러가지고 옆으로 지금 치고 오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자, 천자께서 매우 놀라시고 조정 관료를 모아 의논하셨다. 그러나 적장 맹길이 동쪽 관문을 깨치고 들어와 백성을 무수히 죽이고 대궐에 불을 질러 불빛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이에 장안의 백성들이 물 끄듯하며 도망했다 해서 그 적장 맹길의 급습에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천자께서 매우 놀라시고 용상을 두드리다 기절하셨다. 우승산 천이가 천자를 등에 업고 북쪽문을 열고 도망하니 시신 100여 명이 따라가 천태령을 넘어갔다. 적장 맹길이 천자께서 도망하시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명나라 황제는 도망치지 말고 항복하라.
이렇게 소리치며 쫓아오니 모시는 신하도 넋을 잃고 죽기 살기로 나아가니 앞에 큰 강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에 천자께서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셨다. 이제는 죽겠구나. 앞에는 큰 강이요 뒤에는 적병이 있어 형세가 급하니 이 일을 어찌 하겠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천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바로 사면초가, 진퇴양난, 그 다음에 누란지위, 그렇죠? 이런 현재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결하려고 하시니 맨디이 벌써 달려들어 천자 앞에 창을 휘두르며 죽는 것이 아깝거든 항서를 어서 올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목표는 바로 뭡니까? 자결하려고 하시니부터 바로 적군의 목표는 바로 항서, 항복하는 문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하니 이에 모시는 신하들이 애걸하였다. 종이와 붓이 없어 성 안에 들어가 항서를 쓸 것이니 장군은 우리 황상을 살려주소서. 맨길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었다. 내 왕이 목숨을 아끼거든 손가락을 깨물고 옷자락을 찢어 항서를 써서 올리라. 천자께서 홍길백산하여 용포의 소매를 뜯어 손가락을 입에 물고 깨물려고 하나 차마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말씀하셨다. 400년 사직이 내게 와서 망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며 대성통곡하시니 햇빛도 빛을 잃었다. 굉장히 지금 암울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근데 또 갑자기 장면이 이제 그 개월적으로 비춰집니다. 자, 이때 원수는 진중에 있으며 적을 무찌를 묘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연히 마음이 어지러워. 자, 자연히 갑자기 마음이 어지러워졌대요. 그쵸? 바로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다는 거죠. 요즘 말로는 갑자기 이런 뜻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바로 고전소설의 전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음이 어지러워 장막 밖에 나가 천기를 살펴보았다. 자미성이 자리를 떠나고 모든 별이 살기등등하여 은하수에 비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밑줄 칩시다. 자미성이 자리를 떠나고 모든 별이 살기등등하여 은하수에 비추고 있었다. 자, 바로 이거는 천자의 위험을 암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일종의 불길한 징조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원수가 크게 놀라 중군당을 불러 말했다. 내가 천기를 보니 천자의 위태함이 경각에 있도다. 자, 내가 홀로 가려 하니 장군은 장수와 군주를 거느려 진문을 굳게 닫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이쪽 편도 역시 바로 뭐다? 홍계월이 그쪽으로 갔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대기하고 있고 마치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혼자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 칼 한 자루를 쥐고 말에 올라 황성으로 향했다. 동방이 밝아옴으로 바라보니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른 것이었다. 자,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라봤죠. 그렇죠? 역시 이것도 전기성, 비현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성 안에 들어가서 보니 장안이 피어있고 궁궐은 불에 타 빈터만 남아있었다. 원수가 통곡하며 두루 다녔으나 한 사람도 없었다. 천자께서 가신 곳을 알지 못하고 망극해하고 있었는데 문득 수직구멍에서 한 노인이 나오다가 원수를 보고 매우 놀라 급히 들어갔다. 원수가 급히 쫓아가며 나는 도적이 아니다. 대국 대원수 평국인이 놀라지 말고 나와 천자께서 가신 곳을 일러달라. 자, 한이 노인이 그제야 도로 기어나와 대성통곡을 했다. 자, 원수가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은 기주후 여공이었다. 바로 자기를 다시 구해줬던, 예전에 구해줬던 아빠가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역시 이것도 바로 뭐다?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자기 아빠를 갑자기 이제 여기서 만난 거죠. 그렇죠? 뜬금없이. 자, 급히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했다. 시아버님은 무슨 년으로 이 수직구멍에 몸을 감추고 있어오며
소부의 부모와 시모님은 어디로 피난했는지 아시나이까? 여공이 원수의 옷을 붙들고 울며 말했다. 뜻밖에도 도적이 들어와 대궐에 불을 지르고 노략하더구나. 그래서 장안의 백성들이 도망하여 갔는데 나는 갈 길을 몰라 이 구멍에 들어와 피난했으니 사돈 두 분과 내 시모가 간 것은 알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통곡하니 원수가 위로했다. 설마 만나 뵈올 날이 없겠나이까? 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만날 거다라는 걸 암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암시한다. 일종의 복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또 물었다. 황상께서는 어디에가 계시나이까? 여공이 대답했다. 여기에 숨어서 보니 한 신하가 천자를 얻고 북문으로 도망해 천계령을 넘어갔는데 그 뒤에 도적이 따라갔으니,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바로 적장인 맹기를 나타내죠. 그렇죠? 자, 도적이 따라갔으니 천자께서 반드시 위급하실 것이다. 원수가 크게 놀라 말했다. 천자를 구하러 가오니 아버님은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소서. 그러고서 말에 올라 천태령을 넘어갔다. 순식간에 한 수 북쪽에 다다라서,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날아다니죠. 그렇죠? 역시 전기성이다. 비연실성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다라서 보니 심리 모래사장에 적병이 가득하고 항복하라고 하는 소리가 산천에 진동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바로 뭡니까? 긴박한 상황이었다. 상황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극적 긴장감을 조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는 거죠. 자, 원수가 이 소리를 듣자 투구를 고쳐 쓰고 우레같이 소리치며 말을 제쳐 달려들어 크게 호령했다. 적장은 나의 황상을 해치지 말라. 평국이 여기 왔노라. 이에 맹길이 두려워해 말을 돌려 도망하니 원수가 크게 호령하며 말했다. 내가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도망가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자, 이와 같이 말하며 철통같이 달려가니 원수의 중총마가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순식간에 맹길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맹길이 매우 놀라 몸을 돌려 긴 창을 높이 들고 원수를 찌르려고 하자 원수가 크게 성을 내 칼을 들어 맹길을 치니 맹길의 두 팔이 땅에 떨어졌다. 오, 잔인해라, 그죠? 자, 원수가 또 좌충우돌에 적조를 모조리 죽이고, 자, 다음 페이지. 죽이니 피가 흘러 뇌를 이루고 적절의 죽음이 산처럼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마치 강물처럼 흐르고 적절의 시체가 바로 산처럼 쌓여 있다. 굉장히 과장법과 비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과장법과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천자와 신하들이 넋을 잃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천자께서는 손가락을 깨물려 하고 있었다. 원수가 급히 말에서 내려 엎드려 통곡하며 여쭈었다.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증하옵소서. 평국이 왔나이다. 천자께서 혼미한 가운데 평국이라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기며 한편으로는 슬퍼하며 원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못하셨다. 원수가 옥체를 구호하는 이윽고 천자께서 정신을 차리고 원수에게 치하하였다 하셨다. 짐이 모래사장의 외로운 넋이 될 것을 원수의 덕으로 사직을 안보하게 되었도다. 원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수는 만리변방에서 어찌알고 나와 짐을 구했는고 하시니 원수가 엎드려 아뢰었다. 천기를 살펴보고 군사를 중군자에게 부탁하고 즉시 황성에 왔사옵니다. 장안이 비어있고 폐하의 거처를 모르고 주저하는 자에 시아버지 여공이 수직구멍에서 나오므로 물어서 급히 와 적장맹기를 사로잡은 것이옵니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천기를 살펴보고부터 것이옵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계월, 즉 평국이죠. 자, 그래서 계월이 천자를 구하러 오기까지
경위를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죠. 간단하게 줄여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왔다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죠. 자, 말씀을 대강 아래고 나와서 살아남은 적들을 낱낱이 결박해 앞세우고 황성으로 향했다. 원수의 말은 천자를 모시고 맹길이 탔던 말은 원수가 탔으며 행건국은 맹길을 등에 지우고 모시는 신하를 시켜 북을 울리게 하며 궁으로 돌아갔다. 천자께서 말 위에서 용포 소매를 들어 춤을 추며 즐거워하시니 신하들과 원수들도 모두 팔을 들어 춤추며 즐거워했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뒷부분 줄거리를 보면 개월이 천자를 구한 사이 고국이 오왕과 초왕의 항복을 받아 돌아오는데 개월이 적장 맹기는 체하며 고국을 속여 희롱한다. 끝까지 뭡니까? 남편을 지금 놀리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알겠죠? 자, 고국은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우월한 개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둘의 갈등은 해소된다. 두 차례에 걸친 국가의 위기를 구한 개월은 대사마 대장군의 자기를 받는다. 또한 천자는 고국을 승상에 봉하고 여공을 오왕에, 훈무를 초왕에 봉한다. 이후 개월은 고국을 예로서 섬기며 행복하게 살고 그들의 자손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두 차례에 걸친부터 부귀영화를 누린다까지. 자, 이게 바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7번째. 바로 행복한 결말이 되죠.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의 위기와 그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하면 보통 5단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범한 출생,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뭐 버림받음, 그 다음에 조력자의 도움, 위기 극복,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 이런 식으로 대여섯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요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귀한 혈통부터 좀 여러분들 교사형 교과서에는 바라보고 있어서 그 구성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 부분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내신과 모의고사 공부의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세세한 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선생님이 뒤에 문제를 실어놨거든요. 이게 한 160문제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는